해질녘 여행자 무리가 숲을 힘겹게 지나가는 장면으로 시작합니다. 그들은 바이런 상단의 무역로에 있었지만 한 사람은 너무 멀리 와서 길을 잃었다는 것을 깨닫고 늦은 시간에 숲을 거는 것에 불만을 토로했습니다. 일행 중 한 명이 바이런에게 이번이 처음이 길을 가는 거냐고 묻자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그는 계약을 후회하며 경비병 10명만 고용한 것을 후회하며 길이 이렇게 험난할 줄 알았으면 시작도 안 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바이런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지형과 산이 변해서 길을 잃었다고 변명했습니다. 한편 백스터와 틸리라는 두 남자가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틸리는 상인들이 길을 안다는 것이 사실이라면 외부 요인 때문에 지형이 변했을 것이라는 가설을 세웠고 갑자기 화난 목소리로 그를 불렀습니다. 갑자기 아무런 경고도 없이 백스터가 칼을 빼들고 전속력으로 달려들었고 놀 몬스터의 기습을 받았습니다. 사람들은 몬스터가 우르크족이 만든 갑옷을 입고 있는 것을 보고 함정에 빠졌다는 것을 깨닫고 충격에 빠졌습니다. 백스터는 흩어지지 말고 모이라고 명령하며 무리에서 떨어지면 즉시 잡아먹힐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경비병들은 주위 어둠 속에서 수많은 빛나는 눈이 나타나자 완전히 포위된 것을 알았습니다. 틸리는 숫자를 걱정스럽게 물었고 그의 동료는 세어보지 않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대답했습니다. 몬스터들이 전면 공격을 시작했고 몬스터를 죽이라는 외침과 함께 피비린내 나는 격렬한 전투가 벌어졌습니다. 혼란 속에서 바이런은 몬스터를 상대하는데도 지나치게 잔혹한 싸움에 놀라움을 금치 못했지만 틸리의 거센 위협에 즉시 입을 다물었습니다. 틸리는 살아남는다면 상인들에게 큰 대가를 치르게 하겠다고 맹세했습니다. 첫 번째 몬스터 무리를 제거한 후 백스터는 몬스터 함정은 항상 연속적이며 쉽게 끝나지 않는다고 강조하며 동료들에게 방심하지 말라고 경고했습니다. 그의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바이런이 거대한 트롤 몬스터가 나타난 수평선을 가리키며 소리쳤습니다. 모두들 그놀과의 싸움 후에 트롤이 나타난 것을 보고 놀라움과 공포에 휩싸였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속에 공포가 엄습했고 그들 중 한 명은 즉시 흩어져야 한다고 외쳤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트롤이 단 한 번의 공격으로 모두 끝장낼 것이라고 했습니다. 바이런은 절망에 빠져 자신의 끝이 왔고 모든 용병들이 죽을 운명이라고 믿었습니다. 백스터는 상황을 분석하기 시작하며 이 트롤이 훈련된 생물인지 아니면 통제불능의 전쟁 무기인지 궁금해했습니다. 이런 숲에서 대량으로 무기를 생산한다는 생각에 당황한 백스터는 이제 탈출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깨닫고 신속하게 명령을 내려 두 명의 부하에게 상인들을 보호하고 모으라고 지시하고 틸리에게는 트롤의 주의를 끌고 다음번에 무언가를 던질 때 상인들로부터 유인하라고 명령했습니다. 틸리는 맹렬하게 반대하며 백스터를 미쳤다고 불렀고 상인들을 희생시키고 미끼로 사용하여 도망치는 것을 제안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백스터에게 계획이 있는지 물었습니다. 백스터는 틸리가 잘하는 계획이 있다고 확인했습니다. 그들은 트롤이 정신이 팔린 순간을 기다렸다가 다리 사이로 빠르게 달려갈 것입니다. 이는 과거 전투에서 여러 번 수행했던 기동이었습니다. 질문에도 불구하고 틸리는 이 생각에 겁을 먹은 듯 다시는 반복하지 않겠다며 중얼거렸습니다. 계획을 실행하기 위해 달리던 그는 갑자기 이상한 것을 알아차리고 멈췄습니다. 그는 트롤이 자신들을 쳐다보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다른 방향을 응시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갑작스러운 순간 트롤이 공격하기 전에 엄청난 힘으로 땅에 쓰러져 틸리가 공중으로 날아갔습니다. 틸리는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궁금해하며 충격에 빠진 채 일어나 백스터에게 질문을 던지며 어떻게 그렇게 거대한 몬스터를 쓰러뜨렸는지 물었습니다. 백스터의 책임이 아니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푸른 눈을 빛내는 더 크고 더 무시무시한 몬스터가 나타났습니다. 이 새로운 생물은 쓰러진 트롤의 시체를 향해 침착하게 나아갔습니다. 용병들과 상인들이 완전히 경악하는 가운데 몬스터는 트롤의 몸을 들어올려 맨손으로 머리를 차갑게 으스러뜨렸습니다. 한 상인이 공포에 질려 백스터에게 이 끔찍한 생물의 본성에 대해 물었습니다. 백스터는 그와 같은 도시 출신은 전에 들어본 적이 없을 것이라고 대답하며 적어도 이 숲에서는 이 생물이 모든 생물 중 가장 야만적인 것으로 여겨진다고 말했습니다. 전설에 따르면 누구든 마주치는 사람은 살아 돌아오지 못할 정도라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는 오우거라고 정체를 밝혔습니다. 상인은 이 이름을 듣고 완전히 충격을 받았습니다. 백스터는 설명을 이어가며 오우거는 희귀하지만 다른 몬스터들 사이에서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힘과 민첩성을 가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교활한 지능과 사냥에 대한 완강한 끈기에 더해 백스터 자신도 특히 끔찍한 상황에서 이야기에서만 들어봤던 생물을 만난 것에 놀라움을 표했습니다. 한편 상인들은 용병들이 왜 저렇게 꼼짝도 안 하고 있는지에 대해 의견을 나누고 있었습니다. 백스터는 어떻게 해야 할지,
탈출할 수 있을지 궁금해했지만 도망치려 하면 몬스터에게 쉬운 먹잇감이 될 뿐이라는 것을 깨닫고 절망에 빠져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오우건은 주저앉은 백스터에게 다가가 예상치 못하게 피 묻은 손을 내밀며 그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힘들었을 텐데 이제부터 내가 안내해주겠다고 말했습니다. 오우건은 그를 안심시키며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했고 모습은 이렇지만 인간 혈관에 흐르는 피가 자신에게도 흐르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는 자신의 이름이 레온이며 인간과 오우거의 혼혈이라고 정체를 밝혔습니다. 그 후 레온은 일행 전체를 숲을 통해 아르니아 왕국에 있는 외딴 마을인 바이런 마을까지 안내했습니다. 그들이 마을의 요새화된 나무벽에 다가가자 위에서 경비병이 그들을 알아보고 누구인지 불렀습니다. 일행들은 생존 후 안도감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바이런은 극심한 피로와 고통을 호소하며 죽는 줄 알았다고 말했고 틸리이는 상인들에게 욕설을 퍼부었습니다. 레온은 그들을 마을 입구로 안내했고 일행 중 한 명이 장벽이 몬스터를 막기 위한 것이냐고 물었습니다. 경비병의 이름은 데럴이었는데 레온에게 놀라며 며칠이나 떠나 있었는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누구인지 물었습니다. 레온은 데럴의 인사에 답하며 이들은 마을로 향하는 상단 일원이며 장작을 모으다가 만났고 촌장과 이미 이야기를 나눴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데럴은 회의적이었습니다. 그는 레온의 말을 믿지만 지금 상단이 도착한다는 보고를 받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데럴은 그들이 상인으로 변장한 도둑일 수도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이러한 비난에 바이런은 분노하며 그들을 옹호하며 소리쳤습니다. 단순히 길을 잃었고 마을 촌장이 처음부터 잘못된 방향을 알려주었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데럴은 입장을 바꾸지 않고 마을의 보안이 최우선이라며 신분을 증명할 수 없다면 떠나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상인은 상황에 대한 극심한 불만을 표하며 경비병인 데럴에게 적어도 촌장을 불러달라고 요구했습니다. 레온은 보안도 중요하지만 이 사람들이 필요하다고 데럴에게 설명하며 대화에 끼어들었습니다. 그는 숲에서 도와달라는 외침을 들었고 길이 바뀌었다는 것은 누군가 그 지역을 조작하고 있다는 뜻이므로 도움이 필요할 수도 있다고 결론지었습니다. 그런 다음 레온은 안심시키기 위해 상황이 잘못되면 자신이 직접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경비병에게 확신시켰습니다. 나중에 입장이 허용된 후 장면은 바이런 마을 회관으로 바뀌어 일행들이 촌장과 일부 주민들과 함께 앉아 있었습니다. 촌장은 노인으로 레온의 말을 따라하며 혼자서 처리하겠다는 말에 놀라며 다른 사람들과 함께 웃고 있었습니다. 바이런은 촌장이 과민 반응하고 있다고 말했고 한 상인은 기적적인 생존과 안전한 도착에 안도감을 표했습니다. 그리고 백스터는 레온의 힘이 용병 10명을 합친 것보다 우월하다고 칭찬했습니다. 백스터가 촌장에게 질문을 던지기 시작하자 평온함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그는 마을로 오는 길에 발견한 방어 장벽이 마을 전체를 둘러싸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고 지적했습니다. 외딴 곳에서 몬스터와 우르크족이 흔할 수 있다는 것은 이해하지만 이러한 방어는 크게 과장되었다고 느껴 충격적으로 전쟁을 준비하고 있느냐고 직접 물었습니다. 레온은 놀라움으로 백스터를 쳐다보았지만 레온은 백스터가 가장 부적절한 시기에 최악의 말을 하는 재능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마침내 촌장이 말문을 열어 전쟁은 정말 끔찍한 일이라고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백스터에게 그의 모습을 보고 킹케이드 출신의 전쟁 용병이었을 것이라고 추측했습니다. 촌장은 전쟁의 개념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며 자신의 시대에는 인간을 가축처럼 취급하는 우르크족으로부터의 해방을 위한 신성한 혁명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오늘날의 전쟁은 더 이상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들은 양쪽 모두의 파괴로 끝나는 이기적인 이익을 위한 단순한 유혈 사태가 되었습니다. 그는 그러한 비극이 결코 마을에 닥치지 않기를 바라며 이러한 방언은 모두의 평화를 위한 기도와 염원에서 탄생한 요새로만 지어졌다는 것을 이해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틸리이는 촌장의 연설을 가로막으며 그의 논리가 꼬였다고 말하고 전쟁 무기에 대한 생각을 화려한 말로 미화한다고 비난했습니다. 그는 장벽에 대한 것뿐이었다면 이 설명을 받아들였을 것이지만 레온을 가리키며 그를 몬스터라고 묘사했습니다. 틸리이는 그 정도 힘은 위험할 정도로 부자연스럽다고 여기며 맨손으로 트롤을 한 방에 으스러뜨릴 수 있는 존재의 정당성을 어떻게 말로 설명할 수 있는지 날카롭게 물었습니다. 그는 전쟁이 킹케이드에게 민감한 주제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레온이 무기가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려면 끔찍한 혼종의 존재가 유일한 사례라는 증거가 필요했습니다. 바이런은 끔찍하다는 말에 모욕감을 느꼈고 그의 동료인 백스터는 그의 말이 가혹하다고 평했고 레온의 얼굴에는 고통의 흔적이 나타났습니다. 그때 레온은 그들이 자신을 받아들이기 어려워한다는 것을 이해하고 그가 위협이 되지 않는다고 확신시키지 못하면
이 마을이 위험하다는 소문을 퍼뜨릴 것이라는 것을 깨달았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다행히도 그들을 설득할 방법이 있다며 그들에게 어머니를 만나보라고 제안했습니다. 레오는 일행을 집으로 안내했습니다. 가는 길에 타일렛은 악취가 난다고 불평했고 레오는 몬스터를 쫓기 위해 오줌을 뿌렸다고 답했습니다. 레오는 집문에 도착하여 어머니에게 돌아왔다고 외쳤습니다. 레오는 늦어서 죄송하다고 말하며 마을에서 볼 일이 있어 늦었다고 변명했습니다. 레온이 엄마라고 부르는 젊은 금발 여성은 새로운 사람들을 환영하며 빨리 들어오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장면은 15년 전의 바이런 마을로 돌아갑니다. 그 과거의 밤, 더 젊어 보이는 마을 족장은 경비병이 임박한 위험을 알리자 나무 장벽으로 달려갔습니다. 경비병들은 정확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확신하지 못했지만 족장에게 와서 직접 보라고 요청했습니다. 그가 도착하자 족장은 장벽 앞에 서 있는 붉은 눈이 빛나는 거대한 괴물을 보고 공포에 질려 굳어버렸고 즉시 오우거라는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족장은 모든 사람에게 무기를 내려놓고 즉시 후퇴하라는 엄격한 명령을 내렸고 몬스터 가이드에서 확인한 대로 몬스터를 자극하지 말라고 경고했습니다. 이 몬스터는 숲의 늑대이자 중앙대륙의 도살자라고 알려진 전설적인 오우거 로보였습니다. 족장은 그들이 지금까지 마주친 가장 위험한 생물에 직면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것은 장벽을 쉽게 뚫을 수 있었고 그는 즉시 공성무기를 가져오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마을 사람 중 한 명이 족장에게 몬스터의 행동에 이상한 점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몇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오우거는 꼼짝도 하지 않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가이드에 그에 대한 언급이 있는지 아니면 몬스터가 사냥 외에 다른 것을 원하는지 궁금해하며 이 행동에 당황했습니다. 족장이 초조하게 그 문제를 고민하는 동안 오우거는 갑자기 땅에 누워있는 사람을 쳐다봤습니다. 오우거가 떠나기 시작하더니 마을에서 뛰어내리자 모두 놀랐습니다. 그들은 조심스럽게 기다렸고 그들 중 한 명이 오우거가 남겨두고 간 사람을 가리켰습니다. 그런 다음 그들은 다가가 그 안에 아직 살아있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장면은 바이런 마을 외곽의 집에서 현재로 돌아갑니다. 캐러밴 단원들은 금발의 젊은 여성인 레온과 그의 어머니와 함께 탁자에 둘러앉아 있었습니다. 레온은 행복하게 식사를 하며 어머니가 준비한 치즈와 햄에 대한 사랑을 표현했고 어머니는 그에게 천천히 먹으라고 했습니다. 레온의 어머니는 갑작스러운 방문이었고 아들이 미리 말하지 않았다고 설명하며 초라한 식사에 대해 손님들에게 사과했고 이 외딴 곳에 도착하는데 어려움을 겪은 것에 대해서도 사과했습니다. 그런 다음 그녀는 백스터에게 직접 질문하여 여기에 온 이유를 물었습니다. 틸링은 여자의 이상한 억양을 알아차리고 백스터에게 속삭였고 백스터는 그것이 왕족의 귀족들만 사용하는 억양이라고 대답한 다음 이 마을 사람들이 혐오스럽다고 화를 내며 중얼거렸습니다. 레온의 어머니는 말하지 않아도 그들의 의심을 이해하는 듯했고 아들과 함께 이곳에서 사는 자신의 삶이 평범과는 거리가 멀다는 것을 인정했습니다. 그녀는 어떤 설명을 하든 그들을 보는 것만으로도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런 다음 그녀는 이미 아들의 무모한 행동에 대해 사과했고 다시는 그런 일이 없을 것이라고 약속하며 손님을 만족시키기 위해 무엇을 더 할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백스터는 특히 상인 길드가 있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하브이에 더 빨리 도달할 수 있어야 한다고 지적할 때 그녀의 말투가 협상과 유사하다는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이 접근 방식은 틸릭을 자극했고 그는 이 상황이 협상 가능한지 백스터에게 화를 내며 물었고 그 귀족 여성이 명확한 답변을 피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킹케이 출신으로서 진실을 알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백스터는 틸럭을 진정시키려고 노력하면서 그녀의 아들이 그들의 생명을 구했고 감사해야 하며 그대로 두어야 한다고 상기시켰습니다. 그러나 틸럭는 논쟁을 계속하기로 결심한 것 같았습니다. 틸릭는 그를 진정시키려는 백스터의 시도를 무시하고 레온의 어머니에게 소리를 지르며 그녀와 같은 여성이 이곳에 숨어 있는지 그리고 무엇이 그녀를 야만적인 혼종을 낳게 했는지 설명하라고 요구했습니다. 레온의 어머니는 그의 말이 상처가 된다고 말하며 그를 막으려고 했지만 틸릭는 주의를 기울이지 않고 그녀가 먼저 자신의 입장을 고려해야 한다고 화를 내며 응수했습니다. 그는 그녀가 외부 세계의 혼돈에 맞설 힘조차 없이 외딴 지역에서 이 운명을 겪는 것이 한심하다고 묘사했습니다. 틸릭는 전쟁에 대한 감정적인 연설을 터뜨리며 킹케이 출신의 동료들이 전장에서 어떻게 학살당하고 있는지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그는 전쟁을 벌이는 국가들 사이의 끝없는 승리욕이 그들을 전투에서 악마까지 사용하게 만들었고 그는 땅 조각을 통제하기 위해 저지른 만행을 결코 잊지 않겠다고 맹세했습니다. 그는 연설을 끝맺으며 이 외딴 곳에서도 혐오스러운 혼종 전쟁 무기 중 하나를 발견한 것에 대해 극도의 혐오감을 표했습니다.
이때 백스터는 그의 이름인 틸럭을 외쳤고 그는 즉시 침묵했습니다. 그런 다음 백스터는 침착하게 레온의 어머니에게 질문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그녀와 그녀의 아들이 그 모든 방어 장벽 뒤에 숨겨진 마을의 비밀인지 물었습니다. 그런 다음 그는 그녀와 같은 여성이 무슨 원한이 있어서 기꺼이 크림전 킹이라고 불리는 괴물의 씨앗을 받아들였는지 물었습니다. 레온의 어머니는 깊은 영향을 받은 듯했고 그들에게 애원하며 그들이 생각하는 것이 아니며 진실을 설명하기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레온은 그녀를 보호하려고 엄마라고 외쳤습니다. 그러나 틸릭는 차갑게 진실을 말하라고 명령했습니다. 틸릭는 다시 비꼬면서 끼어들어 원한 때문이 아니라면 다른 종족과 어울리는 특별한 취향 때문이었습니까? 그가 말을 마치기도 전에 레온의 어머니는 공포에 질려 비명을 질렀습니다. 안 돼, 레온. 그 순간 틸릭는 그를 땅에 쓰러뜨린 격렬한 보이지 않는 힘에 맞아 피가 흘러나왔고 숨을 헐떡였습니다. 레온의 어머니는 그를 막으려고 땅에 쓰러졌습니다. 레온은 공격의 근원이었고 서서 헐떡거리고 있었고 이상한 붉은 거미 같은 문양이 그의 가슴에 나타났습니다. 레온이 충격에 빠진 동안 백스터는 재빨리 움직여 틸릭을 잡았습니다. 레온은 자신이 한 일에 초조하게 쳐다보았고 걱정스러운 눈으로 어머니를 쳐다봤습니다. 그의 어머니가 그에게 달려와 진정하라고 요청하는 동안 레온은 희미한 목소리로 엄마를 불렀습니다. 백스터는 이 순간을 틈타 빛나는 눈으로 바라보며 그들에게 다가갔습니다. 레온은 날카로운 이빨과 뾰족한 귀가 있는 더 짐승 같은 형태로 변신하여 백스터에게 어머니에게 가까이 오지 말라고 경고했습니다. 백스터는 그의 칼날이 어머니가 아니라 더 이상 인간으로 보이지 않는 레온 자신을 향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레온의 어머니는 아들의 이름을 외쳤지만 백스터는 그를 심하게 다치게 하지 않았고 그 타격은 그를 진정시키기 위한 것일 뿐이라고 안심시켰습니다. 그러나 백스터는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의 공격이 레온의 몸을 전혀 꿰뚫지 못했다는 것을 깨달으면서 백스터는 오우거의 피가 그 이유이고 피상적인 공격으로는 충분하지 않을 것이라고 결론지었습니다. 한편 백스터는 레온의 시선이 어머니에게 고정되어 있다는 것을 알아차리고 그녀가 다음 목표가 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재빨리 방어 자세를 취하고 다가오는 공격을 막으려고 했지만 레온은 그를 붙잡아 내던졌습니다. 레온은 뛰어올라 백스터를 향해 달려갔고 달빛 아래에서 전투를 근처 숲으로 옮겼습니다. 백스터는 레온의 엄청난 힘에 맞서 고군분투했지만 분노한 상태에서도 큰 몸에 적합한 열린 공간에서 싸우는 것을 선택한 그의 타고난 지능을 알아차렸습니다. 그런 다음 백스터는 더 깊은 것을 깨달았습니다. 레온은 의도적으로 집으로 돌아가는 어머니를 위험에 빠뜨리지 않도록 움직임을 선택하고 있었습니다. 레온은 재빨리 다가가 근거리에서 백스터를 공격했지만 백스터는 쉽게 피했고 레온이 능숙하게 자신의 전투 동작을 흉내내고 있다는 것을 깨달으면서 백스터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가 어떻게 그렇게 빨리 파악했는지 궁금해하면서 레온은 백스터에게 강력한 일격을 가해 그를 땅에 쓰러뜨렸습니다. 틸릭는 백스터가 정말로 곤경에 처해 있다는 것을 깨닫고 걱정스럽게 그 장면을 지켜봤습니다. 레온의 어머니는 결투 장소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레온이 백스터에게 최후의 일격을 가하려던 찰나 하늘에서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순간 백스터는 충분히 봤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레온이 한눈에 그의 움직임을 분석하고 완벽한 반격을 준비했다는 걸 그는 이해했다. 레온의 목에 걸린 빛나는 녹색 펜던트가 없었다면 즉사했을 거라고 그는 인정했다. 그리고 그는 날뛰는 오우거를 제어할 수 있는 도구의 존재에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백스터는 레온의 어머니를 떠올리며 아들의 힘을 다룰 수 있는 진정 놀라운 여인이라고 말했다. 레온이 점차 진정되기 시작하자 백스터는 앞으로 나서서 정식으로 사과했다. 그는 킹케이드의 일원으로서 전쟁 무기로 사용되는 혼혈의 위협에 신중하게 대처해야 했고 이런 경우를 처음 봐서 지나치게 민감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레온에게 이제 그를 인간 사회에 사는 지능적이고 훈련된 아이로 보고 그의 그룹이 그와 그의 어머니의 안전을 위해 비밀을 지켜줄 것이라고 약속했다. 레온은 완전히 진정되어 원래 모습으로 돌아왔지만 매우 지쳐 보였다. 그의 어머니는 그를 불렀고 늦었으니 와서 쉬라고 했다. 레온은 그녀에게 가서 껴안고 엄마라고 부르며 어깨에 기대어 울었다. 밖에서 틸릭는 부상을 입고 땅에 쓰러져 상황을 저주하고 있었다. 다음 날 아침 대상은 마을을 떠났다. 레온의 어머니는 집에서 음식을 준비하고 있었다. 식탁을 차린 후 그녀는 앉아서 먹지 않고 아들 레온이 대상을 안전하게 인도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렸다. 장면은 바뀌어 레온이 대상과 함께 원하는 길로 안내하고 있다. 대상 중 바이런은 돌아가는 길이 오는 길보다 더 힘들다고 불평했고 백스터는 왜 꼬불꼬불한 길을 택하는지 궁금해했다.
레오는 위험을 피하는 것뿐만 아니라 숲이 이 길이 안전하다고 말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답하며 이 숲을 지나면 길이 완전히 안전해질 것이라고 확신했다. 대상은 헬브룬 국경 근처를 여행하고 있었고 상인은 여전히 의식을 잃은 틸럭을 운반하고 있었고 백스터는 그를 운반하는 것에 대해 후하게 보상할 것이라고 확신했다. 레온은 그들과 함께 길을 인도하고 안내했다. 대상은 레온이 백스터를 삼촌이라고 부르며 여행을 계속한다. 레온은 험한 길에 대해 백스터에게 사과했지만 도시에 가까워지고 있다고 안심시킨다. 백스터는 안도하는 것 같았고 레온에게 밤새 집을 수리하느라 피곤하지 않느냐고 물었지만 레온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대답한다. 레온은 도시 냄새만 맡아봤던 그곳에 대한 모험 이야기를 백스터에게서 들은 것을 계속 기억하고 있었다고 신나서 말한다. 백스터는 레온이 이전에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없다는 것에 놀라워하고 레온은 마을 사람들과 어머니가 그 이야기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을 피했다고 설명한다. 상인 바이런은 레온처럼 순진한 젊은이가 외부 세계에서 속을까 봐 걱정했을 것이라고 추측하지만 어느 정도 고생을 겪지 않고는 진정으로 성숙해지지 않는다고 덧붙인다. 레온은 또한 숲을 읽을 수 있었던 바론 삼촌과 그의 사업 성공 비결인 힘겨운 할인 협상에 대한 이야기도 즐겨 들었다고 말한다. 레온은 도시에서 살아남기 위해 이 기술을 익힐 수 있을지 궁금해하고 상인은 그가 따라해서 곤경에 빠질까봐 걱정하며 후회한다. 백스터는 레온에게 바이런 마을을 떠난 적이 있는지 마을 촌장이 그렇게 하는 것을 금지하는지 묻는다. 레온은 강요받는 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자신의 선택이라고 대답한다. 그는 때때로 마을 장벽이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존재한다고 느끼고 마을은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주는 유일한 곳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한다. 그리고 그는 또 다른 더 중요한 이유를 밝힌다. 그의 어머니는 혼자 살고 있으며 그의 출생 후 평생 걸을 수 없게 되었다. 그는 그녀가 고통을 드러내지 않아 몰랐지만 그녀가 명문가의 귀족 여성이었다는 것을 마을 사람들로부터 들었다고 말한다. 레온은 그녀가 자신을 위해 모든 것을 포기했기 때문에 자신의 욕망을 위해 그녀를 떠날 수 없다고 결론짓는다. 상인은 안타깝다고 말한다. 레온은 자신의 성장이 확실히 어려웠다고 덧붙인다. 오우거의 식성을 물려받아 어렸을 때부터 생고기만 먹고 싶어 해서 상인을 경악하게 만들었다. 백스터는 갑자기 화제를 바꾸어 레온에게 바론 길드의 숲을 통과하는 교역로를 감시하라는 사전 명령을 받았는지 직접 묻는다. 레온은 당황하여 그들의 만남은 우연일 뿐이라고 주장하며 회피하려 하지만 백스터는 거짓말을 할 수 없다고 말하며 고집한다. 상인은 구원받은 것에 감사하지만 레온이 비밀 명령에 따라 행동하고 있다면 문제가 될 것이라고 분명히 한다. 레온은 전쟁이나 무서운 일에 관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진실을 고백한다. 그들의 마을을 둘러싼 숲은 우루크 도적들로 들끓었다. 그들의 수는 많지 않았지만 상인과 소규모 용병 그룹을 위협할 만큼 충분히 위험하여 마을의 생계인 교역로가 붕괴되었다. 백스터는 이것이 마을의 비밀 유지 이유이며 레온이 자신의 영역을 표시하고 적을 쫓아내기 위해 숲에 자신의 냄새를 남기고 있었음을 깨닫고 레온은 이를 확인한다. 레온은 도적들의 흔적이 갑자기 사라졌다고 덧붙인다. 그리고 마을의 방어에 기여했을 수도 있지만 숲의 오우거로서 그의 존재가 가장 큰 영향을 미쳤다고 믿는다. 백스터는 마을의 명성 때문에 그 모든 것을 한 것이냐고 묻지만 레온은 아니라고 말하며 더 많은 이유가 있다고 설명한다. 레온은 진정한 위험을 밝히며 우루크가 최근 이상하게 행동하며 놀과 트롤 몬스터를 길들이기 시작했고 심지어 숲의 지형 자체를 바꾸는 데까지 이르렀다고 말한다. 그는 숲 자체가 도움을 요청하는 것처럼 느껴진다고 덧붙인다. 레온은 모든 것이 괜찮을 것이라고 낙관적으로 말하려 하고 필요하다면 자신이 직접 처리하겠다고 말하지만 갑자기 말을 멈춘다. 그러고는 앞을 가리키며 목적지인 리던시에 도착했다고 알린다. 레온은 대상과 함께 리던시 입구에 도착하고 백스터는 그에게 작별 인사를 한다. 그는 그들을 데려다준 것에 감사하며 그들의 관계가 다른 종족과의 관계임에도 불구하고 소중하다고 묘사한다. 상인은 레온이 마을 밖으로 여행하고 싶다는 소망이 언젠가 이루어지기를 바란다고 말한다. 레온은 희미하게 웃으며 응답하고 상인은 그가 생각하는 것보다 기회가 더 쉬울 수도 있다고 격려한다. 그는 눈 서커스단이라는 여행 서커스단에 합류하여 세상을 여행하고 돈을 벌기 위해 다른 종족의 구성원을 받아들이는 것을 제안한다. 백스터는 그러한 것들에 대한 상인의 지식에 놀라고 다른 상인은 가짜 분노로 응답한다. 레온은 도시로 들어가는 대상에게 손을 흔든다. 그들이 사라지자마자 레온의 표정은 심각하고 걱정스러워지며 숲으로 다시 향하며 그가 없는 동안 마을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기를 바란다. 그러고는 그는 마을 방향으로 빠르게 이동한다. 장면은 8년 전으로 돌아가 우리가 5살이었던 레온에게 말을 걸고 있는 사람을 본다.
바로는 그가 많이 자랐고 어린 나이에 비해 매우 커졌다고 놀린다. 레온의 어머니는 고기를 준비하느라 열심히 일하고 있었다. 그 남자의 어조는 슬픔으로 바뀌고 레온에게 그를 보는 것이 그가 10살 때 영주와 기사들 때문에 가족, 집, 모든 것을 잃고 위험한 숲으로 도망쳐야 했던 자신의 어린 시절을 떠올리게 한다고 말한다. 그 남자는 레온에게 바이런 마을이 그와 그의 어머니를 받아들일 수 있는 유일한 곳이라고 믿는데 그 이유는 마을의 모든 주민들이 똑같은 종류의 고통과 고난을 겪었기 때문이라고 말한다. 우리는 레온이 마을로 돌아가는 현재로 돌아가지만 갑자기 마을 방향에서 연기가 피어오르는 것을 보고 멈춘다. 공황이 엄습하고 그는 어머니를 부르며 전속력으로 달리기 시작한다. 그의 혼란은 그 지역에 괴물의 흔적이 없다는 사실로 인해 더욱 커진다. 그가 가까워질수록 마을 장벽이 불타고 있는 것을 보고 불이 아직 집에 닿지 않았다는 사실에 일시적인 안도감을 느낀다. 그러나 불타는 숲에 들어서면서 불냄새가 자연스럽지 않고 누군가가 고의로 불을 지르고 그 안에 향을 피워 마을 냄새를 의도적으로 숨겼다는 것을 깨닫는다. 레온은 범인의 정체와 그들의 행동 이유에 대해 궁금해하고 가능한 한 빨리 돌아가야 한다는 것을 깨닫는다. 가는 길에 그는 그의 기억 속에서 레온에게 말을 걸고 있던 닐선 씨가 화살에 맞아 치명상을 입은 것을 발견한다. 닐선은 힘겹게 레온의 이름을 말한다. 레온이 그를 돕고 치료를 위해 마을로 데려가려고 하는 동안 닐선은 자신의 때가 왔음을 깨닫고 그를 멈추고 마지막 숨을 내쉬면서 마지막 경고를 한다. 그는 레온에게 마을로 돌아가서 그곳에서 무엇을 보든 침착함과 정신력을 유지해야 한다고 부탁한다. 닐선이 죽은 후 레온은 슬픔과 결의를 가지고 길을 계속한다. 레온은 마침내 마을 문에 도착하면서 닐선의 마지막 말을 기억한다. 그곳에서 그는 조직된 군인들이 장벽 위에 서서 아래에 있는 괴물들에게 화살을 쏘는 끔찍한 장면을 본다. 레온은 도착하자마자 공격이 날뛰는 괴물에 의한 것이 아니라 사다리를 들고 장벽 아래에 자리를 잡고 마을 사람들에게 화살을 퍼붓는 조직된 괴물 군대에 의한 것이라는 사실에 충격을 받았다. 벽 위에서 케인 사령관은 모두에게 사격 준비를 하라고 명령하며 침략자들이 이미 벽을 오르고 있기 때문에 사다리를 운반하는 트롤을 먼저 조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케인은 우루크 산적 몇 명이라고 생각했던 자들이 어떻게 그렇게 빨리 조직적인 군대가 되었는지 혼란스러워했고 누군가가 이 체계적인 공격의 배후에 있다고 확신했습니다. 갑자기 그의 부하 중 한 명이 그의 이름을 외치며 공격 부대 너머의 무언가를 공포에 질려 가리켰습니다. 군대 뒤에는 거대한 늑대 같은 짐승, 워그를 타고 붉게 빛나는 눈을 가진 거대한 끔찍한 생물이 나타나 방어자들의 마음에 공포를 불어넣으며 이 침략자들의 크기와 정체에 대해 궁금해했습니다. 그들은 워그를 길들일 수 있는 사람을 이전에는 본 적이 없었습니다. 케인은 그 지도자를 황무지 출신의 우루크라고 밝혔는데 트루베니아 전장에서만 볼 수 있는 종류였고 그의 존재에 놀랐습니다. 갑자기 화살이 날아와 방어자 중 한 명을 맞췄고 그는 고통스러워했습니다. 케인은 그의 부하들에게 이것이 단순한 우루크 공격이 아니라는 것을 확인하며 연설했습니다. 화살은 메시지를 담고 있었습니다. 케인이 부상당한 사람의 출혈을 막으라고 명령했을 때 우루크 사령관은 즉시 무언가를 보내라고 명령했고 그의 메시지는 마을의 작은 오거를 향한 것 같았습니다. 아래에서는 침략군이 사다리를 오르려고 시도하면서 공격이 계속되었습니다. 그래서 케인은 부대에게 준비하고 화살을 쏘아 올리는 것을 막으라고 명령했습니다. 화살이 격렬하게 발사되었고 우루크 사령관의 부관은 마을 사람들이 그렇게 용감하게 싸울 줄은 몰랐다고 논평하면서 경멸스럽게 전투를 지켜보았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 화살이 그를 맞췄고 그는 바닥에 쓰러져 죽었습니다. 거대한 사령관은 짐승에서 내려와 인간을 경멸스럽게 바라보았습니다. 한편 방어자 중 한 명이 떨어진 메시지를 조사하며 그 내용이 무엇인지 궁금해했고 글이 우루크 언어로 쓰여있지 않다고 언급했습니다. 괴물 사령관은 그의 추종자들에게 명령했고 그들은 인간 포로들을 데려왔습니다. 케인은 또 다른 화살을 쏘라고 명령할 준비를 했지만 그의 부하 중 한 명이 갑자기 그를 막고 보라고 말했습니다. 방어자들은 대리를 포함하여 그들이 일찍 보냈던 정찰병들이 적에 의해 이끌려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케인은 적이 그들의 동료들을 인간 방패로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고 모두 공격을 중단하라고 외쳤습니다. 케인은 인질들 사이에서 그의 아들 대리를 보고 무너져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절망하며 궁금해했습니다. 부하 중 한 명이 케인에게 공격자들이 장벽문으로 진격하고 있다고 경고하며 그에게 빠른 결정을 내리라고 촉구했습니다. 아래에서 한 야전 사령관은 부하들에게 문이 무너지면 마을 전체의 파멸을 의미한다는 것을 알고 필요하다면 몸으로 길을 막으라고 명령했습니다. 한편 몇몇 마을 사람들은 건물에 숨어 있었습니다.
그들 중 한 명은 왜 성문을 강화하는 것을 돕는 대신 숨어있는지 두려워하며 궁금해했지만 다른 전사는 그들이 괴물과의 이전 전투가 의심스러울 정도로 쉬웠다는 것을 알아채지 못했고 이런 식으로 싸우는 것은 헛되며 공격자들은 특정한 무언가를 찾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그들을 침묵시켰습니다. 밖에서는 우르크족이 거대한 나무 통나무를 가져와 주 성문을 두드리기 시작했고 그 뒤에 있던 방어자들은 격렬한 타격에 힘에 신음하며 버티려고 애썼습니다. 성벽 밖에서 우르크 사령관은 누군가와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은 전투 진행 상황에 감탄하며 마을 방어가 곧 사령관의 전투 경험 덕분에 무너질 것이라고 논평했고 약속대로 그의 사냥도 도울 것이라고 확인했습니다. 한편 성벽에서 부하 중 한 명이 케인에게 상황을 구하기 위해 빠른 결정을 내리라고 촉구하고 있었습니다. 케인은 그의 아들 데릴이 인질들 사이에서 아버지라고 희미한 목소리로 외치는 동안 격렬한 내적 갈등을 겪고 있었습니다. 전사 중 한 명이 앞으로 나서서 케인에게 그들이 마음을 정했다고 말했습니다. 인질이 그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의 망설임을 이해했지만 그를 구할 다른 방법은 없었습니다. 이 어려운 선택에 대한 후회를 표현하며 케인은 화살을 쏘라는 명령을 내릴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전사는 그에게 사과했고 다른 방어자가 주도권을 잡고 궁수들에게 사격 준비를 하라고 명령했습니다. 갑자기 누군가가 엄청난 속도로 나무에서 뛰어내려 우르크 군대 한가운데에 천둥 같은 충격으로 착륙했습니다. 우르크 사령관은 그를 환영하며 작은 오거가 드디어 나타났다고 말했습니다. 그의 착륙 충격으로 괴물들이 사방으로 날아갔고 성벽 위의 방어자들 사이에 혼란과 놀라움을 일으켰습니다. 케인은 이것이 정말 레온인지 혼란스러워하며 궁금해했습니다. 우르크 사령관은 다시 숨겨진 아군에게 말하며 먹이가 계획대로 미끼를 물었고 이제 무엇을 할 것인지 물었습니다. 전장 한가운데에서 레온은 괴물들을 하나씩 쓰러뜨리고 있었습니다. 레온은 상처를 입고 땅에 쓰러진 데릴을 보았고 그는 어렵게 그를 불렀습니다. 레온은 충격에 휩싸여 그를 향해 달려가며 데릴 형제라고 외쳤습니다. 레온은 경로하여 날뛰기 시작했습니다. 우르크 사령관은 멀리서 그에게 연설하며 그런 외딴 곳에서 전장이 아닌 곳에서 가장 사나운 괴물인 반쪽 오거인 희귀한 혼종을 발견한 것에 놀라움을 표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는 왜 아무도 지금까지 그를 죽이러 오지 않았는지 궁금해한 적이 있는지 비꼬며 물었습니다. 장면은 과거로 돌아가 이 우르크의 정체를 밝힙니다. 그는 인종 간의 위대한 전쟁터였던 트루베니아 황무지 출신의 우르크 중 한 명이었습니다. 그들은 그곳에서 이름을 알린 전쟁 용병이었습니다. 그들은 인간과 우르크의 혼종으로 무기 사용, 리더십, 심지어 게릴라전까지 모든 면에서 뛰어난 양쪽 종족의 강점을 물려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잃어버린 신비로운 방법으로만 생산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들의 수는 매우 적었습니다. 전쟁이 끝나고 돈이 없게 되자 그들은 온갖 종류의 위험한 사냥 임무를 받아 생계를 유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사냥터를 보호하는 역할을 했고 악명 높은 오거를 포함하여 생존을 위해 싸웠습니다. 하지만 불행히도 힘든 전투 끝에 그들 중 단 한 명만 남았습니다. 따라서 한때 전체 종족을 지칭했던 우르크라는 이름은 단 한 개인의 이름이 되었습니다. 다음 몇 년 동안 유일한 생존자는 아레나 왕국의 외딴 숲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는 인내심을 가지고 자신의 민족의 적에 대한 복수의 순간을 기다리며 그 적의 자손을 지켜보았습니다. 우르크 사령관은 레온에게 기회를 주지 말고 한꺼번에 공격하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런 다음 그는 그들에게 트롤 제압 대형과 노을 포위 대형을 동시에 실행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이러한 준비에도 불구하고 우르크 군대는 레온 혼자의 힘 앞에서 후퇴하고 있었습니다. 우르크 지도자 중 한 명은 어떻게 오거 한 명이 그들을 이렇게 막을 수 있는지 혼란스러워하며 이 속도라면 헛되이 병력을 희생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마을 성벽에서 방어자들은 우르크가 마을로의 진격을 멈추고 모두 레온에게 관심을 돌렸다는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그들은 레온이 이 군중을 혼자 상대해도 괜찮을지 궁금해하며 불안감이 퍼졌습니다. 케인은 레온이 발이 갇히는 공격을 받기 전에 레온이 싸우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우르크 사령관 자신이 레온과의 치열한 전투에 돌입했습니다. 두 사람은 잔인한 타격을 주고받았습니다. 우르크 사령관은 심하게 다치고 팔다리 일부를 잃었지만 레온은 마무리 일격을 가해 그를 땅에 쓰러뜨렸습니다. 부상당한 우르크 사령관은 팔다리를 희생할 가치가 있다고 느꼈습니다. 그는 헐떡거리며 때가 왔다고 선언했습니다. 그는 의식을 잃은 레온에게 오랫동안 억눌렸던 그의 진정한 자아가 깨어나면 그가 아끼던 모든 사람들이 사라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레온은 억제할 수 없는 맹렬한 본능으로 날뛰는 짐승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계속 이렇게 한다면 그는 완전히 혼자가 될 것입니다.
마지막 말을 마친 후 우루크 사령관은 부상으로 쓰러졌고 레온의 몸은 더욱 짐승 같은 모습으로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지도자가 쓰러지는 것을 본 남은 우루크 군인 중 한 명은 그들의 지도자가 자신의 생명을 희생했기 때문에 더 이상 이길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모두에게 후퇴하고 엄폐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전투가 끝난 후 케인과 그의 부하들은 상황을 평가하기 위해 성벽에서 내려왔습니다. 그들은 레온이 의식을 잃었지만 여전히 살아있다는 것을 발견했고 케인은 놀랐습니다. 부하 중 한 명은 케인 자신이 레온이 자신의 몸으로 수많은 공격을 받는 것을 보았고 그들이 내려오는데 걸린 짧은 시간 안에 그는 놀라울 정도로 회복되어 레온이 평범한 오거인지 궁금하게 만들었다고 논평했습니다. 케인은 특히 우루크의 무기가 트롤을 쓰러뜨릴 수 있는 신경독소로 코팅되어 있었기 때문에 레온이 일어설 수 있을지 궁금해하며 그에게 물어볼 질문이 많다고 언급했습니다. 그들은 괴물 사령관의 목소리에 의해 방해를 받았는데 그는 바닥에 누워있는 불구자를 신문할 수 있을 때에 괴물을 깨우려고 괴롭히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들은 우루크 사령관이 아직 살아있는 것을 보고 놀랐고 한 명은 그의 죽음을 확인하지 않은 다른 사람을 비난했습니다. 우루크 사령관은 그들에게 그의 대량 실혈로 인해 죽음이 다가오는 것을 느꼈기 때문에 걱정하지 말라고 안심시켰고 더 이상 삶에 매달리지 않는 남자를 신문하는 것이 가장 쉬운 신문이라고 말했습니다. 부하 중 한 명이 케인에게 그의 말에 흔들리지 말라고 경고했고 케인은 그의 신문을 시작했습니다. 카인은 우루크족이 이 모든 도적들을 모았다고 말했고 그가 보낸 메시지를 가리키며 우루크어로 쓰여있지 않다고 결론지었는데 이는 그것을 읽을 수 있는 누군가를 위한 것이었고 그 사람은 레온일 것이라고 했다. 카인은 계속해서 레온은 평생 이 숲을 떠난 적이 없으니 황무지에 가서 그들과 원한을 살 수 없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고는 레온과의 관계와 왜 그를 특별히 표적으로 삼았는지 직접 물었다. 우루크 지휘관은 그들이 앞으로 오우거를 어떻게 대할지 이미 알 수 있다고 말하며 웃었다. 그리고 그의 복수가 일찍 달성되었으니 후회 없이 그들의 질문에 답하겠다고 했다. 우루크 지휘관은 그들이 하프 오우거를 성공적으로 숨기고 보호했다고 믿는 것이 큰 오해였다고 말하며 진실을 밝히기 시작했다. 그는 그들이 거대한 장벽 뒤에 숨어있는 동안 중앙대륙의 도살자 레온의 아버지가 다시 나타나기 시작했고 푸른 용이 그 배후에 있다는 증거가 발견되었다고 설명했다. 이 소식은 당시 큰 충격을 주었다. 우루크는 계속해서 그들이 오우거의 본성에 대해 분명히 알고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 자란 오우거는 죽을 때까지 저항하고 굴복하지 않는다. 그러나 완전히 다른 계층의 이 전설적인 괴물은 굴복하기로 선택했다. 그는 그의 집착이 여기서 시작되었다고 언급하며 도대체 어떤 이유로 이 생물이 항복하게 만들었는지 궁금해했다. 그러고는 그는 모든 일이 인간 여자 때문에 시작되었다는 것을 깨달았다고 밝혔고 카인은 충격을 받아 어떻게 알았는지 물었다. 우루크는 레온에게서 피냄새가 나는데 그것은 그의 기억에 새겨진 도살자의 피냄새와 같다고 답했다. 그 후 우루크는 자신의 진정한 계획을 밝혔다. 그는 혼혈을 표적으로 삼지 말라는 엄격한 명령을 내렸다. 이를 달성하기 위해 그는 우루크족을 모아 숲을 괴롭히기 위해 배치했고 심지어 낯선 사람이 감히 들어오지 못하도록 완벽한 미로를 만들었다. 그들이 모두 믿었던 장벽은 그 목적을 달성하고 있었지만 이 숲이 처음부터 우루크족의 것이 아니었다면 소용없었을 것이다. 그는 결국 그들이 아무것도 발견하지 못했고 그들이 한 일은 그 하프 혼혈을 이 괴물로 자랄 때까지 숨기는 것뿐이었다고 비꼬며 결론지었다. 그러고는 그는 마지막 순간에 자신의 백성에 대한 복수에 진정으로 관심이 있는지 아니면 단지 레온을 자신처럼 왕따로 만들고 싶었는지 궁금해했다. 이 말을 남기고 그는 마지막 숨을 쉬었다. 다른 곳에서는 마을 장로들이 논의 중이었다. 그들 중 한 명은 레온의 어머니가 그를 잘 키웠지만 그의 본성은 그가 통제할 수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레온이 오우거처럼 변하면 그를 통제할 수 있을지 의문을 제기했다. 다른 한 명은 훈련된 우루크 군대가 그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고 그 덕분에 살아남았지만 잘못되어 그가 그들에게 등을 돌리면 마을 전체가 위험에 처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마을 족장은 소리를 지르며 그만하라고 했다. 그러나 데릴의 죽음을 여전히 슬퍼하는 케인은 마을을 보호하지 못하면 안 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족장에게 레온을 제거할 수 없다면 다른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하며 용사냥꾼들이 곧 그를 찾아 마을에 올 것이라고 경고했다. 족장은 케인을 진정시키려 했고 데릴에게 일어난 일은 매우 불행한 일이었지만 레온은 겨우 13살이었고 일어난 일은 그의 의지가 아니었다고 상기시켰다. 그는 마을 장로로서 그들의 우선순위를 모르는지 그에게 물었다. 케인은 초조해하며 자신이 의미하는 바는 너무 늦기 전에 행동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족장은 그의 말을 끊고 그만하라고 명령하며 그 아이가 들을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그 순간 레오는 이미 깨어나 모든 것을 들었다. 그는 혼잣말로 장로들이 나 때문에 싸우기 시작한 걸까? 내가 날뛴 탓인가? 그는 왜 그랬는지 궁금했다. 그리고 이것이 그의 아버지와 같은 모습이라면 그는 싫었다. 그는 이것이 다른 사람들의 눈에 비치는 자신의 이미지라는 생각이 싫었다. 장로들은 그가 깨어난 것을 알고 놀랐다. 마을 족장은 레온과 함께 걸으며 걱정할 필요가 없고 곧 나아질 것이라고 안심시켰다. 그는 이제 거의 괜찮아졌지만 레오니아에게 알리는 것이 조금 늦었다고 말하며 상황을 고려할 때 그녀가 이해해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그러고 나서 마을 족장은 누가 뭐라고 하든 레온이 마을을 구한 사람이고 그가 매우 고맙고 자랑스럽다고 그를 안심시켰다. 레온은 차분하게 대답했다. 족장은 그에게 해독 약초를 주고 돌아가면 그것들을 준비해서 식사 때마다 함께 마시라고 명령했다. 레온은 그에게 감사하며 어머니에게 알리겠다고 말했다. 레온은 어머니가 기다리고 있어서 지금 가야 한다고 말하며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괜찮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족장은 동의하고 그를 떠나도록 허락했다. 레온은 달빛 아래 집으로 뛰어 돌아가 밖에서 어머니가 기다리고 있는 것을 발견했다. 그는 착지해서 그녀를 불렀고 서둘러 그녀에게 다가가 특히 이런 밤에는 울타리 근처에 있는 것이 위험하다고 경고했다. 그의 어머니는 그에게 멈추고 진정하라고 말했다. 그녀는 괜찮고 거기에 아무런 소란도 없었지만 지금은 이것이 문제가 아니라고 지적했다. 그녀는 그에게 자신이 하지 말라고 부탁했는데도 마을에서 일어난 혼란에 직접 개입했다는 말을 들었다고 말했다. 그녀는 그들이 바깥 울타리에서 닐슨이 죽었다고 말했고 그 때문에 그가 통제력을 잃은 것인지 그에게 물었다. 레오는 어렸을 때 닐슨이 자신에게 해줬던 친절한 말과 그처럼 아들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던 것을 기억했다. 레오는 어머니에게 걱정하게 해서 죄송하다고 사과했고 닐슨이 그렇게 죽는 것을 참아 볼 수 없었다고 인정하며 그는 자신에게 특별한 사람이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닐슨이 마지막 순간에 절대 침착함을 잃지 말라고 경고했던 것을 기억했다. 레오는 닐슨이 자신이 직면할지도 모르는 것 또는 그곳에서 발견할지도 모르는 진실을 두려워했는지 궁금해했다. 그러고 나서 그는 어머니를 바라보며 직접 물었다. 자신이 보여준 이 흉포함은 아버지에게서 물려받은 것인가? 그의 어머니는 그만하라고 부탁했고 대답할 수 없다고 말하며 사과할 때 그녀의 얼굴에 고통의 흔적이 나타났다. 레온은 그녀에게 소리치며 그녀가 자신에게서 멀어질 때 그녀를 불렀고 레온이 그녀를 붙잡아 안을 때까지 그녀는 사과를 반복했다. 다른 곳에서는 바렌펠스 땅에 있는 수아렌 왕국에서 남작이 그의 기사 중 한 명인 헤르만과 화를 내며 이야기하고 있었다. 그는 용사냥이 침해되었다는 소식에 대해 불평하며 그것을 헛소리이자 노력 낭비라고 묘사하며 그것이 애초에 금지되었는지 잊었는지 궁금해했다. 그는 그들의 전통과 욕망에 대한 이야기를 비웃었다. 그들이 실질적인 타당성 개념을 이해하지 못했다는 점을 고려하면 그는 계속해서 비꼬며 그들의 노력이 어떻게 헬브린의 힘에 비할 수 있는지 궁금해하며 푸른 용을 찾는 타당성을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남작은 그에게 실질적인 기사라고 묘사한 그의 기사 헤르만에게 신성한 동원 명령을 무시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가 없었다면 곤경에 처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헤르만은 그를 안심시키며 당분간 필요한 임무를 수행했기 때문에 모국에서 불만을 제기할 여지가 없도록 했다고 말했고 이는 그들에게 시간을 벌어주었다. 헤르만은 남작이 예측했듯이 이번 용사냥 임무에는 이상한 일이 많다고 덧붙였다. 그는 주인의 날카로운 통찰력을 칭찬하며 5억여 반 인간인 혼성 생물이 태어났다는 사실을 조사 결과 밝혀냈다고 말했다. 남작은 이것이 자신이 실질적인 타당성이라고 말한 것이며 이번 사냥은 실망시키지 않을 것이라고 선언하며 기뻐했다. 물론 헤르만은 이를 확인했다. 남작이 그의 기사 헤르만에게 잠시 기다리라고 명령한 후 헤르만은 남작의 머리가 그의 컬렉션에 합류할 날이 멀지 않았다고 생각하며 차갑게 그를 바라보았다. 다른 곳에서는 리튼시에서 누군가가 티록이라는 사람에 대해 묻고 있었다. 용병은 가면을 쓴 남자를 막아 세우며 명예로운 기사들은 용병을 다루기 쉬운 사람이라고 생각하느냐고 비꼬며 물었다. 용병은 세 사람이 그들을 따라오는 것을 알아차렸다. 티록은 가면을 쓴 남자에게 이번 상황은 그가 약속받았던 것과 다르다고 불평했다. 임무는 빨리 끝내야 했다. 가면을 쓴 남자는 티록에게 날카롭게 대꾸하며 그의 거만함이 선을 넘었고 그가 리튼 출신이든 상관없이 그의 자리를 알아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임무가 시작되기도 전에 그의 인생이 끝날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티록은 이미 여기에 와 있으니 일이 잘못될 경우 추격자들을 감당할 수 있는지 그들이 숲에서 오우거를 상대할 수 있는지 의심스럽다고 말했다. 가면을 쓴 남자는 단 한마디 실질적인 타당성을 중얼거렸다.
한편 레오는 숲속에 혼자 있었다. 그는 지금이 가만히 있을 때가 아니라 어두워지기 전에 사냥해야 할 때임을 깨달았습니다. 한동안 마을로 돌아갈 수 없으니 스스로를 돌봐야 했기 때문입니다. 레오는 길을 떠나 자신이 알지 못했던 솜씨로 멧돼지를 사냥하기 시작했는데 이전에는 사냥을 배운 적이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의 어머니는 그를 가능한 한 인간으로 키우기 위해 사냥을 가르치는 것을 피했을 것이라고 깨달았고 그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멧돼지를 쳐서 쓰러뜨린 후 레오는 아버지의 피 때문에 몸이 가볍게 움직이고 짐승의 본성을 이해하며 먹이를 속이고 지치게 만든 다음 방심한 틈을 타 약점을 찌를 수 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는 어머니가 자신에게서 아버지의 모습을 보는 것을 두려워했을까 궁금했습니다. 바이런 숲으로 돌아가면 가면을 쓴 남자와 그의 동료들이 길을 가고 있었습니다. 틸록은 여전히 불평하며 숲을 무장한 고블린과 훈련된 트롤들이 공격하는 미로라고 묘사했습니다. 가면을 쓴 남자는 훈련된 트롤이라는 말에 놀랐고 틸록은 비꼬듯이 그렇게 외딴 곳에서 종족 전쟁을 믿느냐고 물었습니다. 가면을 쓴 남자는 과장이라고 생각했지만 틸록은 그런 종류의 일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틸록은 이런 외딴 지역에도 상인 길드와 연결된 마을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주변 오크들과 큰 소동이 있었고 선동자는 트로비니아의 우르크였습니다. 가면을 쓴 남자는 그 이름을 알아보고 종족 전쟁 당시 주요 인물이었다고 언급했습니다. 틸록은 그가 여기까지 온 것이 이상하다고 말했고 가면을 쓴 남자에게 얄미운 미소를 지으며 그의 의견을 물었고 이 문제가 단순히 짐승을 사냥하는 것보다 더 복잡해 보인다고 지적했습니다. 가면을 쓴 남자는 그를 놀라게 할 일이 많다고 말했고 곧 도착할 것이니 서두르라고 재촉했습니다. 그들이 나아갈 때 가면을 쓴 남자의 동료들은 고블린을 매복 공격하여 신문했지만 고블린은 이미 아는 모든 것을 말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가면을 쓴 남자의 동료는 우르크가 죽었기 때문에 헤르만의 판단이 옳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단순한 마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동료에게 헤르만이 킹케이드 용병인 틸록을 따라 다른 곳으로 갈 것이라고 말했고 그곳은 먹잇감과 연결된 것 같았습니다. 남자들 중 한 명은 마을 입구에서 만나기로 합의했기 때문에 이러한 계획 변경에 놀랐지만 리더는 그에게 명확한 답변을 주지 않았습니다. 리더는 헤르만이 그곳에서 더 흥미로운 것을 발견했을 것이라고 추측했고 부하들에게 지시에 따라 움직이라고 명령했고 그들은 레오니아의 집으로 접근하기 시작했습니다. 안에서 레오니아는 집안일을 하고 있었지만 레온이 아버지에 대해 물었던 때를 회상했습니다. 갑자기 레오니아는 누군가가 밖에서 집으로 침입하려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잠시 후 틸라흐가 문을 부수고 안에는 아무도 없다고 외쳤지만 그녀를 발견하고 놀랐습니다. 그는 비꼬듯이 침입에 대해 사과하며 비할 데 없는 아름다움을 가진 귀족 여인의 존재를 몰랐다고 주장했습니다. 레오니아는 침착하게 그에게 말하며 그가 다시 찾아왔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녀는 그에게 방문 이유를 모르지만 마을과 마지막으로 연락한 지 오래되었고 아들은 평화롭게 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그에게 이제 여기에서 얻을 것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틸록은 그녀의 말을 조롱하며 이 상황을 즐거운 만남이라고 묘사하고 그녀가 고귀한 지위보다 야만적인 오우거의 크기를 더 선호하며 마을 창녀보다 더 나쁘다고 욕했습니다. 그런 다음 그는 리든의 킹케이드 전사인 틸록으로서 아카디아 제국의 벤살로트 공주와 회담을 가질 것이라고 공식적으로 발표했습니다. 가면을 쓴 남자 헤르만이 방에 나타났습니다. 헤르만은 그런 초라한 곳에서 그녀를 발견하고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여기서 삶을 낭비하는 것은 지나치게 고귀한 짓이라고 생각한 헤르만은 앞으로 나아가 자신을 수아린의 기사라고 소개하고 고국으로 돌아가라고 요청했습니다. 레오니아는 진실이 어떻게 이 외딴 곳까지 전해졌는지 모르겠지만 너무 늦었다고 답했습니다. 그녀는 그들이 알고 있는 벤살로트는 그녀를 훨씬 더 빨리 찾았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리고 그녀가 지금까지 혼자 남겨졌으니 이미 결정된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헤르만은 그녀가 공식적으로 사망했다고 선언되었지만 벤살로트는 결코 희망을 버리지 않았고 이는 그녀가 언제든지 돌아올 수 있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대답했습니다. 헤르만은 그녀에게 현재 상황이 용납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지 물었습니다. 그런 다음 그는 그녀에게 그 걱정을 제쳐두라고 안심시키며 그 더러운 피를 지울 사람은 바로 자신이라고 말했습니다. 밖에서 가면을 쓴 남자는 부하들과 함께 계획을 논의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표적인 레온이 이곳에 정기적으로 거주하고 있으며 혼혈이지만 행동 패턴은 오우거와 다르지 않으며 단지 짐승의 본능일 뿐이라고 언급했습니다. 그는 레온이 의사소통을 할 수 있다고 들었지만 결국 오우거는 오우거일 뿐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는 그 점이 안심된다고 말하며 너무 인간적일까 봐 두려워했고 아직 어리고 약 13살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오우거 사냥 대형을 준비하고 헤르만 마스터와 만나기 전에 결과를 얻으라고 명령했습니다. 한편 레오는 잡은 멧돼지를 가지고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그는 늦었다고 생각했고 고기 냄새가 특히 고약하다는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그는 신경 쓰지 않았지만 어머니가 그 냄새를 싫어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벤 아주머니에게 양념을 많이 넣어달라고 부탁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다 그는 걱정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의 얼굴이 요즘 너무 슬퍼 보이고 그의 질문에 대답하지 않았고 이전에 일어난 일이 자신 때문이었을 것이라고 결론지었습니다. 레오는 어머니가 빨리 기분이 좋아지기를 바라며 집으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눈이 휘둥그레졌고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채 이해하기도 전에 여러 명의 공격자에게 습격당했습니다. 그는 부상을 입었지만 맹렬하게 반격하며 이 공격의 이유와 근원에 대해 혼란스러워했습니다. 그는 공격 직전에 그들의 존재를 냄새로도 감지하지 못했다는 것을 깨닫고 이것은 분명히 조직적인 사냥이라고 결론지었습니다. 그는 불안하게 주변을 둘러보며 적의 위치를 파악하려 했고 그들이 누구인지 궁금해했습니다. 그는 계속해서 공격을 피했지만 가면을 쓴 남자 중 한 명이 뒤에서 그를 쳤을 때 깊은 상처를 입었습니다. 레오는 고통에 무릎을 꿇고 이유를 궁금해했습니다. 그는 지금까지 줄곧 완전한 평화 속에서 숨어 살고 있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왜 그들은 다시 그를 쫓아오는 걸까요? 그는 이것이 큰 불이라고 느꼈습니다. 공격자 중 한 명이 최후의 일격을 가하기 위해 칼을 들어올리자 레온의 눈은 더 이상 포기하지 않기로 결심하며 결의로 빛났습니다. 한편 집안에서 테일라우는 헤르만을 조롱하며 그의 자리를 돈으로 산 졸부 귀족을 섬기는데 지친 뻔한 사람이라고 묘사했습니다. 그는 그런 기회에 침착함을 잃은 것에 대해 그를 비난했습니다. 테일라우는 계속해서 모욕을 퍼부으며 그와 같은 모든 귀족은 한심하고 레오니아가 전에 그에게 보냈던 경멸적인 표정은 텅 빈 무모함에 불과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헤르만은 속으로 마음대로 말하라고 했지만 일이 그들이 원하는 대로 흘러가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레오니아는 결국 피를 흘릴 사람은 방문객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갑자기 헤르만은 놀란 표정으로 문 쪽을 바라봤습니다. 바로 그때 레온이 힘차게 방으로 들이닥쳐 손을 뻗어 헤르만을 잡으려 했지만 닿기 전에 멈췄습니다. 헤르만은 이 기회를 틈타 칼을 그에게 겨눴습니다. 레온은 헤르만의 재빠른 칼 공격을 능숙하게 막아냈습니다. 헤르만은 레온의 움직임에 감탄하며 어디서 그런 민첩성을 배웠는지 궁금해했습니다. 그들의 충돌로 인해 강력한 에너지 파동이 발생했고 테일록은 기절했습니다. 테일록은 속으로 헤르만의 대담함이 정상을 넘어섰다고 생각하며 헤르만이 자신의 진정한 힘을 숨기고 있는지 궁금해했습니다. 레온 또한 이곳에서 검의 달인을 발견하고 놀랐습니다. 헤르만은 칼을 빛내며 서 있었고 레온은 어머니를 잡고 헤르만의 공격으로부터 보호했고 레오니아는 불안해하며 그의 이름을 외쳤습니다. 레오니아는 레온에게 진정하라고 말하며 그들이 그녀를 해치지 못할 것이라고 안심시키고 숨어서 당장 그곳에서 나가라고 재촉했습니다. 하지만 헤르만은 칼의 강력한 에너지를 레온에게 날렸고 레온은 고통에 찬 비명을 질렀습니다. 헤르만은 다음 라운드에는 자비가 없을 것이라고 선언했습니다. 하지만 그 전에 그의 천한 입에서 나오는 마지막 변명이라도 들어보겠다며 하찮은 짐승이 어떻게 기사를 이길 수 있는지 비록 초보 기사일지라도 놀라워하며 궁금해했습니다. 그는 그것이 어떻게 일어났는지 놀라워했습니다. 잠시 장면이 바뀌어 가면을 쓴 남자의 동료가 헐떡거리는 바이런 숲으로 돌아갑니다. 그는 비록 작은 짐승일지라도 어린 것들을 죽이는 건 즐긴 적 없다고 했지. 그의 동료는 그렇게 보이지 않는다고 답했어. 그 남자는 레온의 크기가 다 자란 오우거보다 약간 작다는 걸 알아챘어. 그 남자는 레온에게 저항은 무의미하다고 태어난 모습은 바꿀 수 없고 먹이의 존재 이유는 사냥당하기 위해서라고 말했어. 순식간에 레온은 엄청난 속도로 움직여 남자의 공격을 피했고 남자는 그의 움직임에 충격을 받았지. 레온은 반격하여 남자를 심하게 다치게 했어. 그의 동료는 레온이 어떻게 그렇게 정확하게 그의 움직임을 예측했는지 궁금해하며 충격에 빠져 그를 바라봤고 부상당한 공격자는 훈련된 생물이라도 가능한 일인지 궁금해했어. 더 중요한 건 레온은 지금 무의식 상태로 분노에 차 있어야 하는 게 이치에 맞지 않았어. 다른 남자는 독이 제대로 작용하지 않았는지 화를 내며 레온이 완전히 회복하기 전에 빨리 해치우기로 결심했어. 하지만 레온은 침착하게 그를 마주하며 그들이 던진 바늘에 독이 들어있다는 것과 그를 사냥을 위한 짐승으로 만들고 싶어 했다는 걸 알고 있다고 밝혔어. 그 남자는 레온의 지능과 상황을 이해하는 능력에 충격을 받았고 심지어 숲의 울림까지 느끼고 있었지.
레오는 그들에게 자신이 무슨 해를 끼쳤냐며 이렇게 태어난 것이 기꺼이 죽음을 받아들여야 할 죄냐고 물었어. 그러고는 그들에게 질문을 돌려 지금까지 그들이 마주친 짐승이 그들을 위해 기꺼이 죽어졌냐고 물으며 그들을 공격했어. 레오는 미친 듯한 움직임에 공포에 질려 비명을 지르는 남자를 쓰러뜨렸어. 공격자들은 레온이 환각 증기를 통해 몸에 퍼진 독을 방출하여 그들을 공격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어. 이 순간 역할이 뒤바뀌어 그들이 먹이가 되었지. 레온은 번개 같은 속도로 그들 사이를 움직였고 남자는 레온이 자신의 머리카락 한 올 건드리지 않았다는 사실에 공포에 질렸어. 그들의 냄새를 숨겼던 연기가 겉였다는 걸 깨닫고 그는 당황했어. 만약 이 상황이 계속된다면 레온은 반드시 헤르만 대장에게 향할 것이고 절대 그런 일은 일어나서는 안 돼. 레온은 스스로에게 물었어. 나는 짐승인가, 인간인가, 그리고 그게 정말 중요한가? 그러고는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할지 궁금해했어. 한편 헤르만은 때가 되었는지 궁금해했지만 상관없다고 결론짓고 제자들은 나중에 직접 신문하기로 했어. 헤르만은 레온에게 잠시 짐승의 관점이 궁금했을 뿐이라며 차갑게 그에게 어머니 앞에서 분명히 죽으라고 명령했어. 그래야 공주가 쉽게 포기할 테니까. 헤르만이 공격했지만 레온은 완강하게 저항하며 그가 원하는 대로 하게 두지 않겠다고 주장했어. 레온은 어머니를 보호하면서 헤르만의 공격을 막아냈어. 레온은 그가 원하는 대로 하게 두지 않겠다는 주장을 되풀이했어. 헤르만은 분노에 찬 눈으로 그를 바라봤어. 배경에서 틸록은 상황을 저주하며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이 광기라고 생각하며 오라 블레이드를 사용하는 사람들은 왜 그렇게 성질이 급한지 궁금해하고 있었어. 그러고는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다고 생각했지. 레온은 어머니가 있는 곳에서 멀리 떨어진 집 밖으로 뛰쳐나와 전력을 다해 싸우더라도 어머니에게 무슨 일이 생기지 않도록 했어. 헤르만은 에너지를 모으고 서 있었고 갑자기 에너지로 빛나는 긴 창을 꺼내 내공을 담아 창을 휘둘러 레온의 방향으로 파괴적인 공격을 가하여 엄청난 폭발을 일으켰어. 멀리서 가면 쓴 남자의 동료는 폭발을 보고 깜짝 놀라며 헤르만 대장이라고 외쳤어. 그는 그 오우거가 드디어 그의 신경을 건드렸는지 화를 내며 궁금해했어. 그는 동료에게 검사의 위상에 어울리지 않게 헤르만 대장이 항상 실용적인 이유로 긴 창을 가지고 다닌다고 설명했어. 이 무기는 농부들이나 사용하는 것이라 경멸받았지만 헤르만은 사냥에 특화된 힘을 간과하지 않았고 아주 드문 경우에만 사용했는데 이는 상황이 심각하다는 것을 의미했어. 그 남자는 폭발을 봤다며 흥분하며 소리쳤고 이렇게 해서 그들은 헤르만 대장의 위치를 확인할 수 있었고 동료에게 최고 속도로 움직이라고 명령했지만 다른 남자는 빠르게 움직이면 야수들의 주의를 끌 수 있어 큰 위험에 빠질 수 있다고 경고했어. 첫 번째 남자는 그들의 과실로 이미 오우거를 놓쳤고 지금 두려워해야 할 것은 야수보다 밤의 질책이라며 망설할 시간이 없다고 화를 내며 대답했어. 그들은 창이 발사된 곳을 향해 빠르게 달려갔어. 다른 곳에서 레온은 숲을 헤치며 움직이고 있었어. 어쩌면 독의 영향 때문인지 어지럽고 몽롱한 느낌이 들었지. 그의 몸은 저절로 움직이고 있었고 이것이 아버지에게 물려받은 본성, 사냥의 본능인지 궁금해했어. 사냥꾼으로서의 감각이 고조되었고 사냥꾼은 항상 먹이를 쫓을 것이며 특히 인간이라면 더욱 그럴 것이라고 느꼈어. 헤르만의 창이 레온을 쫓아 나타났어. 갑자기 그는 엄청난 에너지 폭발을 느꼈고 창이 엄청난 속도로 그를 향해 날아와 심각한 피해를 입혔어. 촌장은 장로들과 라오니아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가 그녀의 집 방향으로 특이한 연기가 올라오는 것을 발견하고 잠잠했던 기간이 지나고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궁금해했어. 그들 중 한 명은 케니 레온의 혈통이 곧 문제를 일으킬 것이라고 경고했고 매우 조심해야 한다고 말했어. 다른 사람들은 레온과 레오니아의 생명이 위험에 처할 수도 있는데 가만히 있을 수 있는지 궁금해하며 적어도 무슨 일이 있는지 확인해보자고 제안했어. 하지만 촌장은 레오니아가 레온과 함께 있다는 말에 망설였어. 그리고 그 문제가 레온이 감당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선다면 그들도 할 수 있는 일이 많지 않을 거야. 촌장이 마을의 안전이 우선인지 고민하는 동안 장로 중 한 명이 라오니아의 안전이 마을에 가장 큰 위협이 될 수 있다고 반박했어. 그는 방어군이 무능하다면 자신이 직접 움직일 것이라고 발표했어. 그러자 다른 사람들도 그를 따라 연기가 나는 곳으로 향하기로 결심했어. 숲속에서 늑대떼가 부상당한 레온의 핏자국을 따라가고 있었어. 숲속에서 가면 쓴 남자의 동료들은 헤르만의 위치를 향해 이동하고 있었어. 가면 쓴 남자의 동료들이 현장에 도착한 후 헤르만은 자신의 동료들이 패배한 것을 발견했어. 그들의 리더는 헤르만에게 그들이 너무 늦었고 그들의 실패는 확실하다고 말했어. 헤르만은 비꼬듯이 그 말을 모욕으로 받아들여야 하냐고 물었어.
그 남자는 그에게 극도로 조심하라고 간절하게 경고하며 오우건은 지능적인 생물이지만 논리가 아닌 본능을 따른다고 설명했어. 헤르만은 레오는 타고난 본성에 더해 인간의 지능을 가지고 있으며 인간으로서 길들여졌다고 말했어. 그 남자는 그들은 헤르만 대장의 일을 돕는 조력자일 뿐이라고 말했어. 헤르만은 좋다고 대답했어. 그러고는 실용적인 관점에서 그들의 목숨을 살려줘야 하냐고 묻고 그들에게 칼을 쥐지 않은 손을 내놓으라고 명령했어. 다음 문제를 생각하고 있다가 마을 장로들이 도착한 것을 알아채고 미소를 지으며 미끼가 때맞춰 도착했다고 말했어. 마을 주민 중 한 명이 헤르만에게 왜 그들이 거기에 있는지 물으려 하자 장로가 그를 막았어. 누군가 촌장에게 그들이 헤르만과 그의 동료들을 이길 수 있는지 물어봐. 장면은 먼 과거로 전환되어 한 노인이 아들에게 영주에게 도전하는 것은 결코 좋게 끝나지 않는다고 경고하며 그의 반란을 어린아이의 짜증이라고 묘사하고 있었어. 아들은 세금이 70%에 달했고 영주들에게 계속 먹이를 주면 굶어 죽을 거라고 답했어. 아버지는 그것이 그의 유일한 정당성이냐고 물었고 아들은 농부의 딸들이 광장에서 교수형에 처해진 이후로 모든 것이 바뀌었다고 답했어. 그는 아버지에게 막내 딸들이 밤에 영주를 섬기러 끌려갈 날 도망치는 길에 죽는 것이 낫다고 말한 사람이 바로 아버지 자신이었다는 것을 상기시켰어. 그러고는 아버지가 그 소녀와 비밀리에 만났다는 것을 알고 있으며 그녀에게 도망치라고 촉구한 사람이 바로 아버지였다는 것을 밝혔어. 아버지는 아들에게 정당성을 넘어선 증오는 더 위험하다고 경고했고 아들은 그에게 사과했어. 하지만 수아린 영주에 대한 반란은 예상보다 훨씬 컸고 그때까지 침묵을 지키던 영주가 드디어 움직였어. 장면은 과거로 돌아가 그 반란의 결과를 보여줘. 수아린 영주는 마치 상황이 이 지경에 이를 것을 예상했다는 듯이 움직였고 그는 자신의 지위와 위험에 걸맞은 방식으로 대응했어. 그는 극심한 폭력으로 그 지역에서 최초의 대규모 반란을 진압하여 아무런 이득이나 목적도 달성하지 못한 채 비참한 실패로 반란을 끝냈어. 아버지는 아들의 시신이 광장에 매달린 것을 몰래 지켜보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 그것이 그가 할 수 있는 전부였지. 그러나 영주는 완전히 무관심하게 아버지의 보급관리관 직위를 그대로 유지했어. 아버지는 이 사실을 깨닫는 순간 결코 잊을 수 없는 공포가 그곳에 뿌리를 내렸기 때문에 수아린을 떠나기로 결심했어. 그 깊은 트라우마는 홀로 3일 밤 동안 군인 400명을 단 한 군데 상처 없이 도륙하면서 시작됐어. 우리는 현재로 돌아왔다. 촌장은 마을 사람들이 불안에 떨며 지도자를 부르는 소리에도 아들의 일을 떠올리며 생각에 잠겨 있었지. 그때 헤르만 부하 중 하나가 빠르게 움직이며 원로 중 한 명이 말을 하고 있다고 알렸어. 그리고 말을 채 끝내기도 전에 댄이라는 원로를 칼로 찔러 죽였어. 촌장은 공포에 질려 다른 동료 핸더슨의 이름을 외쳤지. 하지만 그가 뭘 하기도 전에 다른 남자가 핸더슨도 찔러 죽였어. 헤르만은 침착하게 촌장에게 벌어진 일은 원망할 일이 아니라 정당한 처형일 뿐이라고 설명했어. 기사에게 말을 걸 땐 예의를 갖춰야 한다며 촌장이 그걸 모르는 거냐고 비꼬듯이 덧붙였지. 그러고는 예외적으로 기회를 한 번 더 주겠다며 혹시 더 처형하고 싶은 사람은 없는지 물었어. 한편 레오는 부상을 입고 거대한 폭발 이후 하늘에서 떨어지고 있었어. 이렇게 태어난 게 실수였을까? 순순히 운명을 받아들이고 죽어야 할까 자문했지. 어떤 모습으로 죽어야 할지 고민했어. 그가 추락하는 동안 붉은 눈을 가진 늑대 같은 짐승떼가 그에게 이끌려 아래에 모여들기 시작했어. 그리고 그는 살아남을 수 있을까? 오우거의 존재에도 불구하고 알려진 것은 거의 없어. 짐승들이 부상당한 레온 주변으로 모여들어. 레온의 어머니는 지나치게 빠르거나 극도로 강한 짐승도 있지만 오우거만이 완전히 다른 길을 걷는다고 설명해. 그들은 항상 혼자 행동하려 하지만 다른 존재와 차별화되는 독특한 힘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해. 그렇게 고독한 생물이 서식하는 숲을 지배할 수 있는 원리는 여전히 미스터리로 남아있지. 그들의 본성을 설명할 다른 방법은 과장된 표현을 사용하는 것뿐이야. 그래야 그들을 묘사할 방법이 떠오르니까. 한편 마을 원로들을 마주한 켄은 쌍안경으로 헤르만이 촌장을 인질로 잡고 다가오는 것을 봤어. 헤르만은 강력하고 갑작스러운 공격을 가해 마을 요새벽을 향해 푸른 기운에서 공격을 퍼부었고 그 결과 막대한 에너지 폭발이 일어나 엄청난 파괴를 일으켰어. 켄의 부하 중 하나가 충격에 소리치며 피해가 우리에게 미치지 않았다고 말하며 빠른 반격을 제안했지만 켄은 그를 막았어. 켄은 헤르만이 마음만 먹으면 단 한 번의 공격으로 모두를 쓸어버릴 수 있었다는 것을 깨달았어. 그가 인질을 잡고 있기 때문에 항복하라고 경고하기 위해 고의로 빗나간 것이라고 결론지었지.
그래서 그들은 그의 분노를 사서는 안 되며 최대한 시간을 끌어야 한다고 결정했어. 갑자기 켄은 촌장을 봤는데 그와 함께 마을 동료는 아무도 없다는 것을 알게 됐어. 켄은 부하 중 한 명인 잭을 불러 촌장이 혼자 왔는지 걱정스럽게 물었어. 잭은 촌장이 개인 경호원들과 함께 왔다고 대답했어. 이 소식에 켄은 즉시 수색대를 철수시키고 촌장 동행인의 신원을 먼저 확인하라고 지시하며 시간을 끄는 임무는 자신이 맡겠다고 발표했어. 부하들은 너무 위험하다며 그가 혼자 가는 것을 반대했지. 하지만 켄은 뜻을 굽히지 않고 일이 잘못되면 모든 마을 사람들을 비밀 지하 통로를 통해 대피시키라고 명령했어. 그런 적 앞에서는 인간의 목숨은 가치가 없으니까. 헤르만은 모든 제약 위에 군림하는 듯 말하는 남작의 말을 곱씹으며 행간을 생각하고 있었어. 세상의 모든 것이 그의 뜻대로 된다면 그의 한계는 어디에 존재할 수 있을까? 결과가 그가 원하는 대로 보장된다면 다른 사람들이 보는 과정의 가치는 무엇일까? 그는 비꼬듯이 그가 밑바닥에서 정상까지 오른 것이 오직 자신의 의지 때문이라고 믿는 사람이 정말 있는지 궁금해했지. 남작은 헤르만에게 자신의 말이 그의 경험이나 고통을 폄하하는 것처럼 보이지 않기를 바란다고 설명했어. 남작은 인도적 속성을 가진 사람의 존재는 무시할 수 없는 조건처럼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 논리라고 지적했어. 그리고 그것이 혼자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것을 받아들이는 순간 초점은 현실적이고 실질적인 것으로 옮겨간다는 거지. 그 순간 멀리서 레오는 상대방이 원하는 대로 일이 진행되도록 내버려두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었어. 켄은 헤르만을 마주하며 그와 같은 고귀한 기사는 우리의 방식을 절대 이해하지 못할 것이고 이곳에서 우리가 어떻게 소통하는지 보여주겠다며 이것이 그에게 보내는 인사가 될 것이라고 말했어. 헤르만은 켄이 시간을 끌려고 한다는 것을 즉시 알아챘어. 그는 비꼬듯이 정말 원하는 대로 될 거라고 생각하냐고 물으며 맹렬한 공격을 퍼부어 켄을 쓰러뜨렸고 그 광경의 원로 중 한 명이 공포에 질려 그의 이름을 외쳤어. 촌장은 헤르만에게 자신만을 벌하고 끝내라고 애원하며 다른 사람들은 아무것도 모른다고 주장했어. 자신이 믿기로 충분하니 나머지는 내버려 달라고 간청했지. 하지만 헤르만은 인내심이 다해 충분하다고 외치고는 맹렬한 공격을 퍼부어 남은 원로들을 강력한 검격으로 마무리 지었어. 켄은 전장 한가운데 쓰러져 있는 모습으로 나타났어. 헤르만은 삶과 죽음의 경계선에 서 있는 듯 비참한 모습에 켄을 바라봤어. 전투가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것을 깨달은 헤르만은 오만한 미소를 지으며 이제 시작일 뿐이고 사냥은 이제 막 시작됐다고 선언했어. 그는 부하들에게 이 더러운 숲을 핏빛으로 뒤덮으라고 명령했고 그들은 모두 레온을 공격하기 위해 달려들었어. 전투가 시작됐지만 헤르만은 레온이 너무 성급하게 어머니를 버렸다고 비꼬며 비웃었어. 그리고는 직접 그와 교전했지. 헤르만은 검나를 따라 흐르는 검의 에너지를 담아 위력을 높이고 찌르는 힘을 더해 파괴적인 검기 폭풍을 일으키며 레온을 향해 검을 겨눴어. 헤르만은 레온의 이상한 움직임을 눈치채고 가진 게 전부라며 감히 자신에게 저항하려 한다고 비웃었어. 그는 다른 놈들과 다를 바 없다며 강력한 일격을 가하며 실망감을 드러냈어. 하지만 오만함에 빠진 순간 헤르만은 갑자기 사방에서 달려드는 늑대 같은 짐승들의 공격을 받았어. 헤르만은 예상치 못한 공격에 충격을 받았고 짐승들은 그에게 심각한 상처를 입혔어. 헤르만의 동료는 깊은 상처로 인해 피를 많이 토해냈고 숨을 쉴 때마다 상태가 악화됐어. 그는 잠시 방심했다고 인정하며 상황을 저주했지. 먼지와 증기가 시야를 가렸어. 그는 짐승의 상처에서 피어오르는 증기가 일종의 약물과 섞여 있다는 것을 깨닫고 이 모든 것이 잘 짜여진 사냥 덫이라고 결론지었어. 증기 속에서 붉은 눈을 번뜩이는 거대한 짐승이 나타났어. 스캐빈저였어. 그리고 그 순간 레온이 그의 뒤에 나타나 전투를 이어갔어. 헤르만의 동료는 분노하며 레온이 숲에서 자신을 조종하는 데 사용했던 것과 똑같은 패턴이라고 생각하며 전투를 이어갔어. 그를 또다시 망치려고 이 먼 길을 끌고 온 건지 궁금해했어. 레온이 스캐빈저 짐승들의 도움을 받아 그에게 달려들어 치명적인 상처를 입혔기 때문에 그의 저항은 오래가지 못했어. 레온은 그를 붙잡아 강제로 땅에 짓눌렀어. 남자는 피를 흘리며 바닥에 쓰러져 레온에게 왜 그랬냐고 절망적으로 물었어. 남자는 이렇게 반쯤 죽여 내버려둘 생각이었다면 차라리 지난번에 죽이는 게 나았을 거라고 덧붙였어. 레온은 으르렁거리는 소리로 대답하는 듯했고 남자는 이것이 레온이 자신의 힘을 더 보여주고 싶어한다는 증거라고 결론지었어. 그는 마지막 순간에 레온이 자신이 싸웠던 다른 짐승들과는 달리 근본적으로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깨달았어. 그 순간 헤르만이 전투에 개입해 광범위한 공격을 퍼부어 레온에게 붙잡혀있던 동료에게 부상을 입히고
레온과 치열한 전투를 벌였어. 레온은 최고 속도로 헤르만에게 달려들었어. 헤르만은 간신히 레온을 땅에 쓰러뜨리고 그 위에 서서 잡종 짐승이라고 조롱했어. 기사의 의미를 아느냐며 고통스러운 교훈을 직접 그리고 자신의 수준에서 가르쳐주겠다고 맹세했어. 한편 집 안에서는 티락이 라오니아와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어. 티락은 어머니 생각만 해도 울던 짐승이 뒤도 안 돌아보고 도망쳤다며 아내가 따라가달라고 간청한 게 틀림없다고 생각했어. 아내가 그와 단둘이 남겨지는 것을 두려워한다고 생각했지만 라오니아는 어머니가 자식 걱정하는 건 당연하다고 대답했어. 그러자 그녀는 아들에게 향한 그의 분노를 어떻게 잠재워야 할지 물었습니다. 틸라흐는 그녀의 처지를 조롱하며 한심하다고 불렀습니다. 그는 그녀가 한때 위대한 왕국의 고귀한 딸이었고 호화로운 삶을 살았다는 것을 상기시키며 어떻게 이 지경까지 왔는지 궁금해했습니다. 그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 자세히 말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그러고는 자신의 원한은 그녀의 흉악한 아들 때문만이 아니라 그런 상황에서도 버리지 않았던 그녀의 자존심 그리고 자신을 그저 해로운 잡초처럼 경멸하는 눈빛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는 그 자존심을 무자비하게 꺾어야만 비로소 만족할 수 있다고 선언했습니다. 바로 그때 신비로운 녹색 빛이 터져 나왔습니다. 갑자기 레온의 어머니 뒤에서 신비로운 녹색 빛이 터져 나왔고 한 전사가 틸록을 완전히 기습하며 공격했습니다. 헤르만은 충격에 휩싸여 무슨 일이 일어난 건지 궁금해하며 그녀의 본명인 벤살로트라고 불렀습니다. 밖에서는 레온과 헤르만이 맹렬한 기세로 격돌하며 맹렬한 싸움을 벌이는 가운데 푸른 에너지 섬광이 번쩍였습니다. 헤르만은 레온이 언제까지 도망만 칠 생각이냐고 궁금해했습니다. 레온은 어깨를 인간적인 쇠망치처럼 사용하여 전력을 다해 돌진하여 헤르만과 기습적으로 충돌했습니다. 헤르만은 레온의 돌진을 칼로 막았지만 그 충격이 너무나 커서 그를 밀어내며 발이 땅에 끌리게 했습니다. 그리고 헤르만은 사냥과 포식 사이의 이 싸움은 둘 중 하나가 결판을 짓지 못하면 절대 끝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헤르만은 레온에게서 이상한 힘이 새어나오는 것을 알아챘는데 그는 이전에는 본 적 없는 힘이었습니다. 그는 레온과 같은 보잘것없는 혼종이 그렇게 짧은 시간 안에 숲의 왕이 될 수 있다는 생각에 코웃음을 쳤습니다. 그는 계속해서 빈정거리며 레온에게서 보이는 것이 그저 웃기다고 생각하며 이것이 그가 보여줄 수 있는 전부인지 궁금해했습니다. 거대한 짐승이 헤르만 뒤에 나타나 뒤에서 덮치려 했지만 헤르만은 마지막 순간에 그 움직임을 포착하여 재빨리 몸을 돌려 공격을 피했습니다. 헤르만은 간신히 짐승의 손을 잘라내는 강력한 일격을 가했습니다. 헤르만은 짐승에게 두 번째 기회를 주지 않고 자신의 전투 기술 중 하나를 사용하여 덤벼들었습니다. 칼을 휘두를 때마다 짐승의 숨소리가 점점 짧아지다가 마침내 짐승을 갈기갈기 찢어버리는 마지막 일격을 가했고 짐승의 잔해가 땅에 흩뿌려졌습니다. 헤르만은 숨을 헐떡이며 숨을 고르려 했었고 짐승의 핏방울이 짙은 비처럼 위에서 그의 몸에 떨어졌습니다. 레온은 헤르만이 어떻게 기사일 수 있는지 놀라워하며 물었고 헤르만은 그에 대한 반문으로 레온이 원래 자신을 어떻게 생각했는지 궁금해하며 비웃듯이 대답했습니다. 레온은 그가 평범한 병사들과는 완전히 달랐기 때문에 기사에게 기대할 수 있는 것이라고 논평했습니다. 헤르만은 심지어 그런 상태에서도 자신을 위해 놓은 덫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헤르만은 격노하며 레온을 가치없는 혼종이라고 부르며 감히 그에게 맞서 말한 것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하겠다고 맹세했습니다. 레온은 그를 조롱하며 기사로서 자신의 약점조차 노릴 수 없으며 그는 트라비니아의 꼭두각시에 불과하다고 말했습니다. 헤르만은 분개하며 그에게 자신이 누구인지 잊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헤르만은 굉음을 내면 에너지로 가득 찬 칼을 레온에게 겨누었고 칼날은 번개처럼 빠른 속도로 그에게 덤벼들었습니다. 그 상황은 레온에게 기동할 기회를 주지 않았고 그는 필사적으로 일격을 막으려다 어깨로 칼날을 직접 받았습니다. 헤르만은 자신이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가르쳐주겠다고 말했지만 레온은 간신히 그의 공격을 피했고 늑대 중 한 마리가 나타나 헤르만의 손을 물었습니다. 레온은 이 기회를 틈타 헤르만을 날려버리는 강력한 일격을 가했습니다. 전투가 끝난 후 촌장은 파괴된 마을 한가운데에 서서 쓰러진 동료 중 한 명을 붙잡고 그 광경을 침묵과 깊은 슬픔 속에서 바라보았습니다. 레온은 패배한 헤르만을 목덜미로 잡고 있습니다. 헤르만은 분노에 차서 레온을 트라비니아의 쓰레기이자 우르크의 노예라고 부르며 그와 같은 사람들이 대륙의 기사들을 이 비참한 상태로 몰아넣었다는 것에 혐오감을 드러냅니다. 레온은 이러한 위협이 무슨 소용이 있는지 궁금해하며 기사라는 단어의 의미는 이미 극복했고 앞으로도 계속 그럴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헤르만은 레온이 이 칭호에 집착하는 것은 그 자신이 트레비니아 출신이라는 것을 의미한다고 추측하자 레온은 상황이 이렇게까지 되기를 원한 적은 없다고 대답합니다. 헤르만은 자신의 지위에 도달하기 위해 겪었던 고통의 양에 대해 분노하며 소리를 지르고 그를 완전히 끝장내는 주먹을 날립니다. 레온은 헤르만을 죽인 후 파괴된 마을 한가운데에 홀로 서 있습니다. 레오니아는 전투가 끝난 후 집에서 나옵니다. 레오니아는 레온을 찾고 있었습니다. 레온은 도망치라고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싸움에서 돌아온 후 집 뒤에서 나타납니다. 그는 적들이 마을 사람들을 미끼로 사용할 계획이었기 때문에 떠날 수 없었다고 해명했습니다. 레오니아는 그를 비난하며 죽을 수도 있었다고 상기시키고 전에 그들을 버렸던 마을을 위해 기꺼이 목숨을 바칠 의향이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레온은 그들이 자신들을 보호해준 좋은 사람들이었고 그저 약하고 겁이 많을 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이것이 그들을 위해 죽어야 할 이유가 아니며 일어난 일 때문에 그들이 다시 자신들을 버리려고 할 것이라고 경고했고 이는 그에게 충격을 주었습니다. 레온은 이것이 있을 법하지 않은 가능성이 아니며 그녀의 말이 진실일 수도 있고 이 세상에서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그녀가 말한 대로 행동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레온은 레오니아에게 괜찮은지 그리고 틸록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묻습니다. 그녀는 레온에게 기사가 돌아오지 않자 틸록이 그냥 떠났다고 말했습니다. 레오니아는 그의 비참한 모습을 알아차리고 지금은 쉬라고 말하고 나중에 청소할 것입니다. 레온은 동의하고 그녀에게도 쉴 곳을 마련해주겠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는 멈춰서서 그녀에게 진실을 말합니다. 그는 그녀와 계속 함께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싸웠고 다시는 도망치라고 하지 말라고 애원했습니다. 그날 밤 늦게 레오니아는 잠든 그를 바라보며 그의 목에 걸린 빛나는 녹색 펜던트를 바라보며 앉아 있었습니다. 한편 마을 사람들은 마을의 큰 불 주위에 모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을 회관에서 촌장은 홀로 앉아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켄과의 대화를 떠올렸는데 켄은 레온 때문에 아들 데릴의 죽음에 대해 그에게 책임을 묻지 않겠다고 말했었습니다. 그러나 켄은 그러한 비극이 반복되지 않을 것이라고 보장할 수 있느냐고 물으며 기사가 이 세상에서 그들을 기억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지 상기시켰습니다. 촌장은 마을 회관에 앉아 걱정하고 있었고 갑자기 강렬한 녹색빛이 그의 앞에 나타났습니다. 거대한 갑옷을 입은 남자가 빛 속에서 나타났고 촌장은 문제가 이미 시작되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촌장은 갑옷을 입은 남자를 캐슬렌이라는 이름으로 부르며 그의 벤살로트의 힘사용에 감탄하며 그동안 모든 것을 지켜보고 있었느냐고 묻습니다. 캐슬렌은 그날이 올 것이라고 촌장에게 말했었다고 확인합니다. 그는 지난 14년 동안 많은 위험을 겪었지만 이번 상황은 다르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레온이 기사와 연결되어 있는 한 공주들인 레오니아의 안전은 더 이상 보장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촌장은 문제가 증인 때문인지 특히 덥수룩한 턱수염을 가진 용병인 틸록 때문인지 궁금해했습니다. 캐슬렌은 그를 침묵시키기 위한 조치가 이미 취해졌으며 자신이 그 문제를 처리했다고 안심시켰습니다. 촌장은 이것이 캐슬렌이 이미 레오니아와 연락했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을 알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캐슬렌은 레온이 방에서 잠든 동안 잠시 동안 침묵했습니다. 그러고는 촌장에게 그녀의 결정을 물었습니다. 장면이 바뀌어 레오니아가 잠든 아들의 펜던트 옆에서 편지를 쓰고 있는 동안 눈물이 조용히 흘러내립니다.